서울 강남의 라이프스타일 잡지사 편집부. 정유리는 오늘도 모니터 앞에 앉아 마감 원고를 검토하고 있었다. 32살. 커리어 우먼이라 불리기엔 아직 어색하고, 그렇다고 신입이라 하기엔 나이가 찬 애매한 위치. 책상 위엔 빨간 펜으로 체크된 원고, 더미가 쌓여 있었다. 유리 씨, 다음 주 특집 기획안 올려주세요. 팀장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화면에 시선을 박았다. 일은 늘 많았고 시간은 항상 부족했다. 퇴근길엔 지하철 2호선의 차가운 손잡이를 붙잡고 서서 창밖의 어둠을 멍하니 바라봤다. 집에 도착해도 할 일은 남아 있었다. 씻고 내일 입을 옷을 꺼내고 알람을 맞추고 잠들기 전 SNS를 훑어보는 것.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유리는 점점 자기 자신이 흐려지는 기분이었다. 출근길마다 들르는 카페가 있었다. 회사 근처의 작은 프랜차이즈였다. 언제부턴가 커피 향이 느껴지지 않았다. 바쁘게 한 모금 넘기고 종이컵을 들고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게 전부였다. 무언가 빠져나간 것 같은 기분은 계속됐지만 유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밤 11시. 유리는 낡은 빌라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현관문을 열기 전 무심코 우편함을 열었을 때였다. 광고 전단지 사이로 누런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손글씨로 적힌 발신인 이름. 한경희, 이모였다. 어머니의 여동생이자 어린 시절 여름마다 함께 지냈던 사람. 하지만 그녀는 몇 년 전 외국으로 떠났고 이후 연락이 뜸했다. 봉투를 뜯자 얇은 필름 사진 한 장이 손에 들렸다. 빛바랜 색감, 거친 바람이 느껴지는 해안 절벽. 그곳에 어린 소녀와 소년이 나란히 서 있었다. 소녀의 얼굴은 유리였다. 아마 7, 8살쯤 되었을 때. 하지만 옆에 선 소녀는 낯설었다. 짧은 머리에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기억나지 않았다. 장소도, 누구와 함께였는지도, 언제 찍은 사진인지도. 유리는 사진을 뒤집었다. 거기엔 이모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날을 다시 기억하렴. 그 문장은 밤새 유리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상하게도 꿈에서 자꾸 바다 냄새가 났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고 차갑고 짠 바람이 피부를 스쳤다. 눈을 떴을 땐 베개가 땀에 젖어 있었다. 다음 날 유리는 팀장에게 휴가를 신청했다. 갑작스럽긴 했지만 마침 다음 특집 기획까지 일주일의 여유가 있었다. 팀장은 의외로 쉽게 허락했다. 푹 쉬다 와요. 요즘 좀 지쳐 보이더라. 그날 오후 유리는 노트북에 사진을 스캔하고 배경을 검색했다. 해안 절벽, 오래된 표지석, 소나무 군락, 단서를 조합하며 지도를 뒤적이다가 하나의 지명에 멈췄다. 경남, 남해군 백월리. 지도에서도 작게 표시된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해안 마을이었다. 유리는 가방을 쌌다.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문장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기차표를 예매하며 유리는 생각했다. 혹시 이 여행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는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는 3시간을 달려 진주역에 도착했다. 유리는 거기서 다시 버스로 갈아탔다. 창밖으론 논밭과 비닐하우스가 이어졌고 산은 점점 낮아지며 바다 쪽으로 기울었다. 승객은 점점 줄어들었고 마지막엔 유리 혼자만 남았다. 백월리 입구입니다. 버스 기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내렸다.
정류장이라기엔 초라한 표지판 하나가 전부였다. 주변엔 사람도 차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만 세게 불었다. 짠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바다가 가까웠다. 유리는 캐리어를 끌며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좁은 시멘트 길 양옆으론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대문은 녹슬었고 담벼락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마을은 고요했다. 깨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다. 마을 초입 해안가로 이어지는 길목에 오래된 표지석 하나가 서 있었다. 거기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바다를 기억하라. 유리는 그 문구 앞에서 한참을 섰다. 사진 뒷면의 문장과 묘하게 겹쳤다. 그날을 다시 기억하렴.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긴 말처럼 느껴졌다. 저기, 실례합니다.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을 불러 세웠다. 손에 든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 장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할머니는 사진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네. 나 바빠.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몇몇 주민들에게 더 물어봤지만 반응은 비슷했다. 말을 아꼈고 눈빛이 경계했다. 외지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마을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유리는 겨우 민박집 하나를 찾았다. 바다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페인트가 거의 지워져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60대쯤 되어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가 나왔다. 방 있어요? 혼자요? 네. 아주머니는 잠시 유리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2층 끝방. 하루 5만 원. 방은 좁았다. 벽엔 습기 자국이 번져 있었고 이불에선 오래된 섬유 냄새가 났다. 창문은 바다를 향해 있었다. 파도 소리가 창틀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유리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앉았다. 멀리 수평선이 어둠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파도 소리는 더 커졌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유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희미한 전등 아래에서 소년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이 아이는 누구였을까? 왜 함께 찍혔을까? 그리고 왜 기억나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유리는 해안가를 따라 걸었다. 사진 속 절벽을 찾기 위해서였다. 해변은 자갈이 깔려 있었고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돌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멀리 등대가 보였고 그 옆으론 가파른 절벽이 이어졌다. 한참을 걷다가 유리는 작은 초소 하나를 발견했다. 해양경비대 초소였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한 남자가 무전기를 들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짧은 머리에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유리는 초소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저기, 실례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렸다. 약간 놀란 표정이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길을 좀 여쭤보려고요. 이 사진 속 장소를 찾고 있는데 유리는 사진을 내밀었다. 남자는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의 표정이 굳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집에 배달된 거예요. 제 이모가 보낸 것 같은데. 남자는 사진을 천천히 돌려주며 말했다. 여기에요. 이 장소, 저 절벽 끝. 그는 창밖을 가리켰다. 유리가 왔던 방향의 반대편. 더 깊숙한 해안가였다. 근데 그쪽은 위험해요. 20년 전에 아이가 떨어져 죽었거든요. 유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이가요? 네. 여름
피서철이었대요. 그리고 같이 있던 관광객 소녀도 실종됐다고 들었습니다. 마을에선 그때 일을 별로 얘기 안 해요. 유리는 목이 메었다. 손에 든 사진이 떨렸다. 그 아이들이 몇 살이었어요? 7, 8살쯤이었다던데요. 정확한 건 저도 잘. 남자는 말을 흐렸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유리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그쪽은 정말 위험해요. 초소를 나서며 유리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다. 사진 속 소녀가 자신이라면, 그렇다면 옆에 소녀는, 그리고 자신은 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바람이 세게 불었다. 유리는 멈춰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거칠게 부서지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삼켜버린 것처럼. 민박집으로 돌아온 유리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다. 저기 아주머니. 유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마을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아주머니는 손을 멈추고 유리를 돌아봤다. 뭘? 20년 전쯤에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절벽에서 아이가.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경비대원한테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그래, 있었지. 2005년 여름이었어. 유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바다 절벽 위에서 놀던 두 아이가 파도에 휩쓸렸어. 여름, 장마철이었거든. 파도가 평소보다 높았지. 하나는 구조됐고 하나는 못 찾았어. 구조된 아이는요? 서울에서 온 꼬맹이였다더라. 여자애. 가족들이 급하게 데리고 갔어. 그 뒤론 소식이 없었고 유리의 손이 떨렸다. 컵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아이가 몇 살이었어요? 7인가 8이었을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고 워낙 오래전 일이라. 못 찾은 아이는요?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마을 아이였어. 경비대원 그 진우 씨 알지? 그 사람 동생이었어. 유리는 숨이 막혔다. 오늘 만난 그 남자. 사진을 보고 표정이 굳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진우 씨가 그걸 알고 계셨을까요? 알지. 당연히. 그 사람 그때 13살이었어. 동생 손잡고 바닷가 자주 나갔거든. 근데 그날은 안 따라갔대. 그게 평생 한으로 남았을 거야. 아주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이었다. 그런 일 있고 나서 마을이 많이 변했어. 사람들 입 무거워지고 관광객도 안 오고 다들 그날을 잊고 싶어 해. 저녁 식사 후 유리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2005년 여름. 그때 자신은 8살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다. 기억을 더듬어 봤다. 하지만 그 무렵의 기억은 텅 비어 있었다. 단편적인 장면들만 떠올랐다. 서울집 거실, 학교 운동장. 하지만 바다는 없었다. 여행의 기억도 없었다. 왜일까? 왜 그 여름만 기억나지 않는 걸까? 유리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세 번째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다. 유리야? 이모, 나 지금 남해에 있어. 남해? 응.
이모가 보낸 사진 속 장소. 백월리라는 마을이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유리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이모, 나 여기 온 적 있지? 2005년 여름에. 제발 말해줘.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리야, 거기서 나와. 그곳에 있으면 안 돼. 왜? 뭐가 있는데? 그냥 나와. 제발. 말해주지 않으면 안 나가. 긴 침묵 끝에 이모가 조용히 말했다. 그 여름에 내가 겪은 일은 우리가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 유리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내가 너무 어렸거든. 충격이 컸어. 병원에서도 말하더라.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모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너희 둘이 절벽 위에서 놀고 있었어. 갑자기 높은 파도가 왔고 남자아이가 먼저 떠밀렸어. 너도 같이 떨어졌지. 한 어부가 그물로 너만 건졌어. 남자아이는 못 찾았어.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뒤로 넌 한동안 말을 안 했어. 악몽을 꾸고 밤마다 울었지. 몇 달이 지나니까 서서히 있더라. 아예 그 여름 전체를 지워버렸어. 왜 사진을 보낸 거야?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 평생 숨길 순 없으니까. 전화를 끊고 유리는 한참을 울었다. 사진 속 소년, 이름도 모르는 그 아이. 자신과 함께 웃고 있던 그 아이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밤, 유리는 악몽을 꾸었다. 절벽 위에 서 있었다. 옆엔 소년이 있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차갑고 거대한 파도가. 그리고 소년의 손이 자신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잡아. 소년의 목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손은 닿지 않았다. 유리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창밖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바다가 숨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리는 일찍 잠에서 깼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무거웠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울음이 무언가를 씻어낸 것 같았다.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유리는 민박집을 나섰다. 해안가로 향했다. 진우를 만나야 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초소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 진우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유리가 문을 두드리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진우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표정이 조심스러웠다. 들어오세요. 유리는 초소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공간이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벽에 걸린 구명조끼와 무전기. 그게 전부였다. 앉으세요. 진우가 의자를 권했다. 유리는 앉으며 입을 열었다. 어제 말씀하신 그 아이 얘기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민박집 주인한테 들었어요. 그 아이가 진우 씨 동생이었다고요. 진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파도가 해안을 때리고 있었다. 네, 제 동생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함부로. 아니에요. 진우는 손을 저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실 어제 사진 보고 바로 알았어요. 그 절벽. 그리고 그 옷. 동생이 그날 입었던 옷이거든요. 유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름이 뭐였어요? 이준호. 8살이었어요. 진우는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액자 하나를 꺼냈다. 거기엔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년의 사진이 있었다. 유리가 본 사진 속
그 아이였다. 닮았죠? 저랑.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매가 비슷했다. 그날 진우 씨는 어디 계셨어요? 친구 집에 있었어요. 동생이 바다 가자고 졸랐는데 저는 친구랑 게임하고 싶어서 안 갔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만약 제가 같이 갔더라면 진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유리는 말했지만 자신의 목소리도 떨렸다. 아니, 제 잘못도 있어요. 제가 같이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날 저도 거기 있었어요. 유리의 말에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사진 속 여자아이가 저예요. 그날 절벽에서 준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저고요. 진우는 눈을 크게 떴다. 말을 잃은 채 유리를 바라봤다. 그럼 당신이 구조된 그 아이였어요? 네. 근데 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 여름 전체가 기억에서 지워졌어요. 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유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을 보니까 조금 안심이 돼요. 네. 그동안 동생이 혼자였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근데 당신이 함께 있어 줬잖아요. 그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돼요. 유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저 때문인데요. 제가 같이 떨어졌으니까. 아니에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사고였어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저도 오래 걸렸지만 이제야 조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론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진우 씨는 왜 여기 계세요? 이 마을에. 유리가 물었다. 처음엔 동생을 찾고 싶어서였어요. 해양경비대 지원한 것도 그 때문이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곳이 동생과 연결된 유일한 곳이더라고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근데 떠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마치 동생을 버리는 것 같아서.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매년 그날이 되면 절벽에 가요. 꽃 한 송이 두고 오죠. 바다에 띄워보내면 파도가 데려가더라고요. 유리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올해도 가실 거예요? 당연하죠.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같이 가요. 그날 오후 유리는 다시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더 많은 걸 물어야 했다. 이모. 그날 나랑 준호는 어떻게 만난 거야? 이모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마을 친구 만나러 거기 갔었어. 너를 데리고. 준호는 그 친구 조카였고 너희 둘이 금방 친해졌지. 아이들이 그렇잖아. 그날 이모는 어디 있었어? 마을 회관에 있었어. 어른들끼리 얘기하느라. 너희는 밖에서 놀고 있었고 1시간쯤 지나서 소리 듣고 뛰어갔는데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미 늦었더라. 어부가 너를 끌어올리고 있었어. 넌 물을 많이 먹어서 정신이 없었고 준호는 보이지 않았어. 그 뒤로는요? 너를 급히 병원에 데려갔지. 며칠 후 서울로 돌아왔고 내 부모님한테 사과했어. 내 책임이었으니까. 이모,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가 제대로 지켰어야 했어. 그래서 그때 이후로 너랑 연락을 끊었어. 내 앞에 서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 유리는 코끝이 찡했다. 이모, 이제 괜찮아. 다 이해해. 정말. 응. 그리고 고마워. 사진 보내줘서 덕분에 알게 됐어. 전화를 끊고 유리는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는
여전히 거칠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유리는 백월리에 머물며 마을을 천천히 걸었다. 처음 왔을 때와는 달리 이제 주민들도 가끔 인사를 건넸다. 민박집 주인은 아침마다 된장국을 더 챙겨주었고 구멍가게 할머니는 유리를 보면 또 왔네 하며 웃었다. 진우와도 자주 마주쳤다. 초소 앞을 지날 때면 그가 손을 흔들었고 가끔은 함께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서로의 상처를 아는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편안함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유리에게 물었다. 내일 날씨가 좋대요. 절벽에 갈래요? 유리는 잠시 망설였다. 그곳에 가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가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네, 가요. 다음 날,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둘은 절벽으로 향했다. 진우가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유리는 손에 사진을 쥐고 있었다. 길은 좁았다. 바위를 타고 오르는 구간도 있었다. 파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유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마침내 절벽 끝에 도착했다. 사진 속 바로 그 장소였다. 거친 바위 위에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멀리 수평선이 펼쳐져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진우는 꽃을 바위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다. 유리도 그 옆에 앉았다. 준호야,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형이 왔어. 늦어서 미안해. 이번엔 친구 데려왔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차분했다. 오랜 시간 연습해온 말 같았다. 이 사람이 그날 너랑 함께 있었대. 사진도 가지고 왔어. 너 기억나? 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혔다. 물보라가 하얗게 일었다. 유리는 사진을 꺼내 바위 위에 놓았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작은 돌로 눌렀다. 사진 속에서 두 아이가 웃고 있었다. 해맑은 얼굴로. 준호야. 나 정유리야. 유리도 입을 열었다. 기억 못해서 미안해. 그날 내가 어떤 아이였는지, 우리가 뭘 하고 놀았는지 전혀 몰라. 근데 이 사진 보면 우리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 목이 메었다. 눈물이 흘렀다. 내가 살아서 미안해. 내가 떠밀릴 때 손 못 잡아서 미안해. 그동안 너를 잊고 살아서 미안해. 유리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근데 이제 잊지 않을게. 약속할게. 가끔 여기 올게. 내 형이랑 같이. 진우가 유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어줬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수평선 아래로 내려갔다. 하늘은 보라빛으로 변했고 이윽고 어둠이 내렸다. 달이 떠올랐다. 둥근 보름달이었다. 달빛이 바다를 비췄다. 은빛 물결이 일렁였다. 아름다웠다. 슬프지만 아름다웠다. 이제 그만 갈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금만 더 있어요. 유리가 말했다. 이 풍경을 기억하고 싶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바다를 바라봤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유리는 천천히 일어섰다. 사진을 주워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다를 바라봤다. 안녕. 준호야. 작별 인사였다. 하지만 영원한 작별은 아니었다. 다시 올 거니까. 그날 밤 진우는 유리를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언제 다시 오실 거예요?
진우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근데 꼭 다시 올게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기차역에 도착했다. 유리는 캐리어를 끌고 내렸다. 진우도 차에서 내려 배웅했다. 진우 씨,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진우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미소가 보였다. 잘 가요. 조심히. 네. 진우 씨도 건강하세요. 기차가 들어왔다. 유리는 손을 흔들고 올라탔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다. 진우가 여전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기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진우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창밖으로 어두운 바다가 보였다. 달빛이 물 위에서 부서졌다. 유리는 노트북을 꺼내 열었다. 빈 문서를 띄웠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다.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만 멈춰 있을 뿐이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바다의 이야기, 두 아이의 이야기, 잊혀진 여름의 이야기. 유리는 계속 썼다. 기차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건 기사가 아니었다. 기록도 아니었다. 이건 추모였다. 그리고 치유였다. 창밖의 바다가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유리의 마음속에서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갈매기 울음이, 그리고 소년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잊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기차는 밤을 가로질러 달렸다. 유리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텅 빈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 안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기억이 있었다. 그리고 약속이 있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